자, 저들어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론의 마지막 암기 코드 하겠습니다. 자, 유동화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 대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일단 유동화 제도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냐? 유동화 제도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작년에 유동화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할 거예요. 다만 유동화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해놓은 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카페 위에다가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분은 그걸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저번 주에 제가 몸이 아파서 한 주를 쉬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은 저기 개발관리 마케팅까지 다 해놓을 거예요. 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인데 일단 우리는 이 유동화라는 제도의 용어를 알아야죠. 자, 유동화는 새롭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돈을 마련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럼 이 유동화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끌어들입니까?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해서 새롭게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유동화 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유동화,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집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금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반지를 시장에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금반지를 통해서 유동화했다. 또는 금반지 유동화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금융론이니까 누가 자금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은행, 대출기관이에요. 자, 대출기관이요. 주택의 구입자들에게 뭔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어마무시하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 자,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몇 년 이상의 장기대출입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정확히는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이에요. 10년 이상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은행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20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로 뭔가 대출을 해주면 은행의 근거에서 이거 제가 얼마 빌려줬다 했죠? 잊어버렸어요. 말하는 순간. 자, 은행이 3억, 그렇죠. 3억을 주택담보대출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10년 만기로. 그럼 은행의 근거에서 3억이 10년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자금을, 돈을 찍어내는 조폐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하려면 어딘가로부터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유동화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걸 유동화합니까? 그러면 바로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주택저당채권은 용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저당채권은 말 그대로 은행이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냥 대출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대출 채권 중에 주택저당채권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자금을 대출해주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자신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 정확히 말하면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예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이라는 대출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달하니? 은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은행이 직접 대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요 사이에
요 대출 채권을 뭔가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이를 중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누가 중개를 하느냐? 요 구조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죠.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중에 주택저당 채권을 싹 끌어갖고 와요.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유동화 중개를 합니다. 중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대출 채권을 거래할 때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죠?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동화가 시행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자, 기존에는 대출 시장이 대출만 딱 이루어지는 시장 하나만 있었어요. 즉 은행과 자금의 차입자 사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래서 이게 기존부터 있었던 첫 번째 시장이니까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나오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이제는 유동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그중에 주택저당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겼죠. 그래서 유동화 시장을 새롭게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장에서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크게 상식적이에요. 유동화 제도가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유동화 제도는 주택저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매각하지 않아요. 이게 유동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즉, 의미의 두 번째를 보면요. 유동화는 자산을 쉽게 매각하기 위해서 자산을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반드시 증권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변화시켜서 유동화를 해요. 그럼 이때 이 증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SECU Securities라고 그래요. Securities. 그래서 증권의 앞으로 S라는 뭔가 글자가 나오면 Securities라는 증권의 약자예요. 증권의 약자. 그런데 유동화는요. 증권 중에 어떤 증권으로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정확히는 채권이에요. 채권. 일반적으로 증권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유동화를 통해 만들어진 이 증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채권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뭔지 모르지만 B라는 약자가 나오면 본드를 뜻하는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S라는 게 나오면 증권을 뜻하는 securities의 S고. 그런데 유동화에서는 증권으로 발행한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하지만 이 증권이 채권이니까 증권이든 채권이든 그냥 다 채권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럼 결론이 유동화는 자산을 쉽게 매각하기 위해서 자산을 항상 증권, 정확히는 채권으로 변화시켜서 뭔가 시장에 내다파는 거예요. 그럼 왜 채권으로 만듭니까? 그럼 아주 심플하게 사례를 들 수 있어요. 부동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유동화, 부동산을 통한 유동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을 해 보려고 하면 쉽게 매각이 되지 않아요. 보통 기간이 3개월 이상, 5개월씩도 걸릴 수 있잖아요. 물건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쉽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냐?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증권 또는 정확히 채권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증권과 채권으로 변화시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증권거래소에다 그냥 올려요. 변화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그 증권과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다 투자자에게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화는 자산을 그대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증권이나 채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건 우리 시험과 상관없고 이건 어려운 주제니까 버리고 아무튼 증권과 채권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 증권이 시험에 나오고 이 증권이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뭐가 나왔냐? 딱 이 구조를 딱 보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효과. 그러면 일단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여기에 있는 대출기관 은행.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죠. 은행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은행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금의 차입자들은 나쁠 일이 없겠죠. 아니 용돈을 탈 때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용돈을 많이 타는 거니까. 자, 은행이 자금이 풍부하면 차입자,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입자들은 보다 많은 대출 금액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입자들이 보다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주택 구입이 활성화되면서 주택시장 전체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말고 요 증권이 나와요. 증권. 그러면 첫 번째, 자, 요놈이야. 요놈. 자, 주택저당 증권이 나오면 항상 혼돈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주택저당 채권과 밑에 있는 주택저당 증권은 다르다는 거죠. 이 주택저당 채권은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이고 밑에 있는 이 증권은 이 대출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행한 증권 또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증권 또는 채권. 그리고 이 증권과 증권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게 뭐냐? MPTS, MBB, MPTB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주택저당 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설명을 나는 듣고 싶다. 그러면 카페 위에다가 제가 작년치 막 파인애플도 그려놓고 수박도 그려놓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암기 코드니까 일단 문제를 맞추는 데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이거 금방 이해해도 금방 사라지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항상 다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걸 우리는 두 문자를 따면 조원소예요. 조원소. 조원소. 조기상환위험. 원, 원리금 수취권. 소, 소유권. 조원소. 자, 이 MPTS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이거 잠깐 한 번만 볼까요? 자, 우리 요 증권은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사라져 버렸네요. 자, 여기로 계속 보시죠. 죄송해요. 자, 이 MPTS, MBB, MPTB라는 이 주택저당 증권은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누가 발행하는 거?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와요. 용어 정리로. 발행자. 이 발행자는 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주택저당 증권의 발행자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행자를 유동화를 중개하고 있는 이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의 발행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행자가 나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 세 가지 형태의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해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요 세 가지 형태의 증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하고 발행자 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앞으로 발행자가 나오면 영어로 B를 딱 기억하셔. B. 발행자. 투자자가 나오면 T라고 딱 기억하세요. T. 그래서 첫 번째 MPTS는
P, T, S니까 B가 없죠. 뭐만 있고 T만 있단 말이에요. T만. 그래서 MPTS가 나오면 다 투자자가 가져가겠군요.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MPTS가 나오면 B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투자자가 가져가겠지. 그래서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MBB는 T가 없고 전부 다 또 뭐만 있어요? B자만 있잖아요. B자만. 그러니까 전부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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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자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PTS는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전부 가져가는 거고 MBB는 B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가는 게 뭡니까? 조원소예요. 조기상환, 원리금 수취권, 소유권. 굳이 이것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MPTB. MPTB는 암기 코드가 봤더니 T도 있고 B도 있어요. 즉 이 말은 투자자도 뭔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뭔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혼합형이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조원소를 이렇게 수업 중에 설명했어요. 이 조기가 영광굴비야. 그리고 원리금이 현금이고요. 그리고 얘가 소야. 소. 그리고 나서 투자자가요. 투자자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요.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들고 갑니까? 그럼 항상 투자자는 고향에 내려갈 때 현금 그리고 영광, 조기를 들고 갑니다. 현금이 원리금 수취권이고 그 다음에 조기가 조기상환이음이에요. 자, 그리고 투자자가 집에 내려갈 때 차에다가 소도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소는 끌고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소는 안 갖고 가요. 그럼 결국 소는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가겠죠. 이게 암기 코드죠. 이게 암기 코드.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깊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MPTS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MPTS는 지분형 증권이에요. 이건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건 지분형 증권. 원래는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는 증권이니까 지분형이라고 하는데 MPTS는 지분형. 자, MBB는 뒤쪽에 B가 있죠. 뒤가 이게 순수 채권형. MPTB는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냥 혼합형. 그래서 MPTS는 지분형, MBB는 B만 있으니까 채권형, MPTB는 T와 B가 동시에 있으니까 혼합형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MPTS가 나와요. MPTS가 그럼 무조건 누가 갖는지를 봐요. 봤더니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그럼 투자자가 갖는다는 거고 투자자가 갖는다.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MPTS는 B가 없고 T만 있으니까 투자자가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MBB. 자, MBB는 채권형이고 MBB는 T가 없고 B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갖는다. 발행자가 보유한다. 발행자가 갖는 거니까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MBB 딱 하고 발행자가 갖는다네.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MPTB는 얘가 주의해야죠. T 투자자도 일부를 가져가고 B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가니까 그러면 투자자는 고향을 내려갈 때 뭘 들고 가요? 현금,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영광조기, 조기상환위험, 현금과 조기를 챙겨가고 소새끼 끌고 가는 거 봤다 안 봤다? 못 봤죠? 그러니까 소는 발행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MPTB가 나오면 투자자가 나와요. 투자자. 그러면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다. 현금 갖는다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 MPTB가 나와요. 그리고 발행자가 나와요. 발행자. 투자자가 현금과 조기를 갖고 가니까 남아있는 건 소죠. 조원소의 소.
그래서 발행자는 소유권을 갖습니다. 딱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 요 정도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더 이상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문제 하나씩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암기합니다. 암기. 자, MPTS는 지분형이라 하고요. MPTS, MBB는 채권형이에요. 비채권형. 이게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그래서 MPTS, MBB, MPTB 이렇게 암기하고, MPTS는 B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다 갖고, MBB는 B만 있으니까 발행자가 다 갖고, MPTB는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자는 소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CMO는 뭔가요? CMO는 뭔가요? 자, CMO는 MPTB랑 똑같아요. MPTB랑. 그런데 MPTB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MPTB를 여러 종류를 동시에 이렇게 발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MPTB 요 하나를 우리는 MPTB라고 하고, MPTB를 동시에 여러 종류를 발행하면 이것들을 싹 묶어서 다양한 종류의 채권입니다. 또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계층이라는 건 종류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다계층 채권, 다종류 채권은 MPTB를 한 종류를 발행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종류를 발행한 것들을 총칭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자, MPTB에 왜 옆에 CMO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MPTB를 한 종류 발행하면 MPTB를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발행하면 CMO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CMO는 주택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다양한 형태의 채권, 이게 다양한 종류의 채권, 다계층 채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CMO가 나와요. CMO가 나오면 우영과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 이 트렌치가 종류를 뜻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증권, 다양한 형태의 채권,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 다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CMO는 여러 종류를 발행한 묶음이지만 MPTB죠. 그러니까 만약에 CMO는 MPTB랑 똑같아요. 혼합형이라. 그래서 발행자가 나오면 발행자는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돼요? 소. 투자자가 소를 못 들고 가니까. 그래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다계층 채권은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종류도 있고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해결한 거예요. 자, 우리 요 뒷문장에서 요거죠. 4번, 5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지금 안 봐도 돼요. 지금까지 이거 몰라도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마나 이런 거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하죠. 그래서 요 정도면 유동화 제도는 됐다고 좀 봐요. 유동.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건 우리가 이제 쉬운 거죠.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의 간접 투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죠. 간접 투자. 그럼 간접 투자라는 건 뭐죠? 자, 간접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여기 자, 이 간접 투자 기구라는 게 소액 투자자로부터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서 요 돈이 모이면 소액 투자자들 대신해서 뭔가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게 간접 투자 기구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은 특수형이라고 했어요. 특수형. 자,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어떤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특수형이라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냥 IMF 때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은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사옥 등 이런 사옥 등을 투자회사가 이렇게 사주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죠. 기업에.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요놈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수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암기 포인트는 요 형태죠, 형태.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실질적인 회사로 운영되는 실질형, 그 다음에 명목형,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질형은 자기관리 투자회사고 나머지는 명목형이죠. 자, 실질형은 회사 실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회사 건물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항상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형 회사로 운영되면 투자회사에 전문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형을 투자한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둘 다 명목형이에요. 이 말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 관리해줄 직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누군가는 이 명목형의 투자한 자산을 관리해줄 주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회사죠.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죠. 요 명목형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만 암기 코드 가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죠. 그리고 명목형은 항상 본점에, 자, 위탁관리 명목형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위탁관리처럼 명목형은 직원, 임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명목형이 투자한 요 부동산을 관리해 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둘 다 명목형이죠. 명목형의 부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의 핵심은 여기에 명목형이 들어가야지 자기관리 등 실질회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암기사항이죠. 수치. 어떻게 암기합니까? 차례대로. 자, 이거 목차부터 봐야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럼 첫 번째 어떤 회사든지 설립을 하죠. 회사 설립. 그리고 이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부동산 투자라는 영업을 하겠다고 인가나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나 등록을 받으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로서 딱 완성체가 되죠. 완성. 그럼 이제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기구잖아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주는.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야죠. 그리고 이 자금을 끌어모으면 자산을 운영하고요. 이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이 만들어지면 수익을 배당합니다. 딱 이 5단계예요. 자,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영업, 부동산 투자라는 영업을 하겠다고 인가나 등록을 받고 이제 완성이 되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배당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언급만 해보죠.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고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실질형은 5억, 그 다음에 위탁 기업 구조조정 명목형은 3억, 5억, 3억, 설립 자본금. 그리고 현물 출자는 자금을 만들 때 이 자본금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출자할 수 없다. 현물 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할 회사니까 총알을 마련해야죠. 총알, 현금. 그래서 현물이 아니라 현금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나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체가 됐죠. 그럼 이제 완성체니까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최저 자본금은 투자자로부터 최소한 얼마까지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나요? 그러면 실질력은 70억, 명목형은 50억. 설립 자본금은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최저 자본금은 실질형은 70억, 명목형은 50억.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죠. 주식을. 그런데 주식을 30% 이상은 공모, 그 다음에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얘는 반드시 얘가 나오면 바로 삘이 와야 되니까 오른쪽에 기출지문, 자, 기출 법조문을 먼저 보자고요. 자, 자본의 모집에 있겠죠. 자본의 모집. 자, 자본을 모집할 때, 자, 자기 관리는 실질형 70억, 위탁 기업 구조조정 명목은 50억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청약자 떼고 읽는 거예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주 1인 또는 그 특별관계자, 주주 1인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두 문장은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 최저 자본금이면 실질형 70, 명목형 50, 이 자본금을 갖추기 전까지는 뭐는 안 된다. 그렇죠. 현물을 자본금으로 대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출자는 설립할 때도 안 되고 바로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을 현물 출자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자, 최저 자본금을 주식으로 마련하는데 주식의 공모란 주식 발행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주주 1위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주식 총수를, 이거 말이 꼬이네.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금으로 자산을 운영할 때 총 자산의 80% 이상, 요것만 암기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구성해야 되느냐,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내가 최저 자본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 현금으로 무엇을 샀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을 샀겠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다? 부동산 증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해 줘야 돼요. 부동산 증권이란
유동화 증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는데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 줘야 돼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록 주식회사지만 필요하면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 묶어놓은 거예요. 자, 요 정도 투자회사는 대부분 틀리지 않는 거니까 요 정도만 수치를 확인 좀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프로젝트 대출. 자, 여기가 사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죠. 어떤 프로젝트, 뭐 도로 프로젝트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프로젝트. 자, 그러면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이제 조달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가 거두절미하고 다 빼고 은행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여기에 있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은행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빌려주지 않아요. 왜? 돈을 사업자한테 빌려줬는데 사업자가 이거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행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냐.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독립된 제3의 회사를 하나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라고 요걸 우리는 무슨 회사라고 합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한글을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죠. 왜? 사업자가 뭔가 잘못된 이 행동을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제3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자금을 이렇게 빌려주고 프로젝트 회사가 빌려온 자금을 이렇게 프로젝트에 집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즉, 은행이 이렇게 사업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항상 프로젝트 회사에게 자금을 대주고 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자금이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은행이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만약에 프로젝트로부터 이렇게 현금이 은행으로부터 잘 안 들어올 때 은행은 사업자에게 쫓아가서 은행이 받지 못한 돈을 사업자에게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죠. 자, 지금 앞을 생략해 버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항상 프로젝트 대출은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것으로 갚는 대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그 이후의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받는데 자, 은행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에게. 그래서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행은 사업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없다. 소구할 수 없는 금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줬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니까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의 금융효과라고 하죠. 요 부는 장부 부자라고 했어요. 장부, 즉 장부 밖에 있는 대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소구, 즉 소송을 통해서 뭔가 상환금을 구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소구할 수 없고 또 사업주에게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이해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금을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특수한 계좌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요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대출은요,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받으니까 무조건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야 돼요. 프로젝트가 완성이. 그래서 이 은행은요,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요. 그 대표적인 조치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에요. 이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란 건 너는 죽더라도 완공을 시켜놓고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에. 시공사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나 사업을 또는 시공권 또는 사업권을 포기한다. 이런 각서를 받아요. 시공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나 바로 손 떼겠다. 이런 각서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 등에 대한 담보 신탁. 제가 꼭 수업 중에 물어봐요. 담보가 중요한가요? 신탁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그러면 꼭 신탁이라고 말해요. 신탁은 전혀 의미 없고 담보가 중요하죠. 담보. 그런데 개발사업지가 뭡니까? 자, 최초에 은행이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이 여러 가지 토지나 건물들이 구입되는 거죠. 자, 자금이 집행이 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사업자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 위에 뭔가 시설물도 짓고 또 토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과정이 벌어질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 개발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 개발사업지라 그래요. 개발사업지. 그래서 프로젝트 대출은 최초에 대출을 해줄 때는 담보를 잡지 않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즉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런 토지 등 사업지 등이 만들어지면 그걸 은행은 쪽쪽 뭘로 잡는다? 담보로 잡는다는 거예요. 담보로. 근데 담보로 잡는 방법이 신탁제도를 활용한다는 것 뿐이고 개발 사업지 등에 대한 담보를 잡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첫 번째, 은행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지 사업주에게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소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이고 사업자의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의 금융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은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특수한 계좌를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어야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금을 상환받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최초에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지 않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토지, 건물 등이 있죠. 이런 걸 총칭해서 개발사업지라고 하는데 이런 개발사업지가 만들어지면 쪽쪽 담보물로 잡습니다. 딱 이 5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